일부 카하마르카의 비극에서 시작된 의문. 오랜 옛날, 지구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 어떤 이들은 푸른 초원을 떠돌며 사냥했고, 어떤 이들은 깊은 숲에서 열매를 모았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몇 민족은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고 먼 바다를 건너 다른 땅을 탐험하기 시작했어. 너희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야. 대체 왜 어떤 민족은 그렇게 앞서 나갔을까? 혹시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던 걸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나는 너희를 1532년 11월 16일 페루의 한 작은 도시 카하마르카로 데려갈 거야. 그곳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거든. 카하마르카의 기묘한 만남. 상상해봐. 스페인에서 온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병사는 단 168명이었어. 험난한 안데스 산맥을 넘어온 지치고 피곤한 소수였지.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해.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가 8만 명에 달하는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잉카 제국은 수백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문명이었어. 객관적으로 보면 피사로의 부대는 잉카군의 발톱만큼도 안 되는 숫자였지. 누가 봐도 잉카가 압승할 싸움이었어. 하지만 역사는 상식을 비웃듯 흘러갔어. 불과 몇 시간 만에 피사로의 소수 병력은 8만 잉카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황제 아타우알파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어. 잉카 병사 수천 명이 죽었지만 스페인 병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지. 이 놀라운 승리는 서양 문명이 다른 문명을 압도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스페인 사람들이 잉카 사람들보다 더 용감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똑똑했기 때문일까?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런 단순한 답들을 모두 거부했어. 그는 인간의 모든 민족은 지적으로 동등하며 타고난 우열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 그렇다면 이 엄청난 결과의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더 깊은 곳,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힘에 주목했어. 역사를 움직인 보이지 않는 선 환경과 지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카하마르카의 사건이 단지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인류 역사 1만 3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대한 불평등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해. 왜 유럽인들은 총과 쇠로 만든 무기를 들고 다른 대륙을 정복했는데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유라시아보다 기술 발전이 더뎠을까? 그는 이러한 질문의 답이 바로 환경과 지리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했어. 인간의 지능이나 용기는 모두 비슷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땅의 조건이 달랐다는 거지. 농업의 씨앗이 문명을 틔우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은 대략 1만 3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찾아왔어. 이때부터 각 대륙의 환경이 문명의 운명을 가르기 시작했어. 인류 문명 발전의 첫 번째 핵심 동력은 바로 식량 생산, 즉 농업과 가축화였어. 상상해봐. 수렵 채집을 할 때는 늘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지. 하지만 씨앗을 심고 짐승을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잉여 식량이 생기자 모두가 농사만 지을 필요가 없어졌어. 어떤 이들은 농기구를 만들고 어떤 이들은 옷을 짓고 또 다른 이들은 글자를 배우고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켰지. 그리고 복잡한 정부와 기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 유라시아의 축복 땅이 준 선물. 그런데 말이야, 모든 땅에서 농사와 가축화가 가능했던 건 아니었어. 농작물로 키울 수 있는 야생식물이나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는 대형 동물은 지구상 특정 지역에만 풍부하게 자생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유라시아 대륙이 바로 이 축복받은 땅이었지. 유라시아에는 밀, 보리처럼 생산성이 높고 영양가도 좋은 핵심 작물들이 많았어. 게다가 소, 돼지, 양, 염소, 말처럼 인간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는 가축화 가능한 대형 동물들도 가장 많았지. 이 동물들은 식량이 되어주고 밭을 갈아주며 짐을 운반하고 심지어 거름까지 제공하며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어. 다른 대륙에는 이런 유용한 동물들이 적거나 아예 없었단다. 동서로 뻗은 길 문명의 고속도로. 유라시아 대륙의 또 다른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는 점이었어. 이게 왜 중요했을까? 동서로 길다는 건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지역이 많아 기후와 환경이 유사하다는 뜻이야.
덕분에 중동에서 시작된 밀 농법이나 새로운 가축화 기술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지. 마치 문명 확산의 고속도로 같았어. 하지만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은 달랐어. 그곳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지. 위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 북쪽에서 성공한 작물이나 기술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급격히 달라지는 기후 때문에 쉽게 전파되지 못했어. 게다가 거대한 사막, 열대우림, 높은 산맥 같은 지형적 장애물도 많아 문명의 전파는 훨씬 더뎠단다. 보이지 않는 힘의 결과. 결국 카아마르카에서 피사로가 승리한 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특별히 용감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었어. 그건 수천 년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이 축적해온 농업, 가축화,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기술과 문명의 발전 때문이었지. 피사로의 손에는 화약으로 만든 총이 있었고 그의 병사들은 단단한 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잉카 군대에게는 없던 말을 타고 전투를 벌였어.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균이었단다. 유라시아인들이 가축과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얻게 된 면역력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으로 다가왔거든. 총, 균, 쇠 일부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불균형이 인종적 우열이 아닌 환경과 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우연한 차이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이 거대한 역사적 의문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을 뿐이야. 2부 문명의 엔진, 식량 생산의 비밀.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카아마르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승리의 비밀이 환경과 지리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오늘은 그 비밀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 거야.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식량 생산의 이야기가 시작된단다. 농업혁명 인류의 운명을 바꾸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농업의 시작이었어. 상상해봐. 너희의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숲과 들판을 떠돌며 사냥을 하고 열매를 채집하며 살았어. 늘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했고 인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약 1만 3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고 일부 지역에서 씨앗을 뿌리고 동물을 길들이는 농업혁명이 시작되었단다. 이것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 첫째,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어.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 필요 없이 한 곳에 머물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되었지. 둘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정해진 땅에서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생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두 가지 변화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문명이라는 산을 만들기 시작했어. 잉여 식량 문명의 씨앗.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바로 잉여 식량이었어. 먹고 남을 만큼 식량이 풍부해지자 모든 사람이 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농사 대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 전문장인 어떤 이들은 금속을 다루고 도자기를 만들고 옷감을 짜는 기술을 발전시켰어. 군인 잉여 식량 덕분에 농사짓지 않는 전업 군인이 생겨났고 이들은 부족을 보호하거나 다른 부족을 정복했지. 성직자 및 통치자, 또 다른 이들은 종교의식을 주관하거나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어. 이들은 복잡한 사회를 조직하고 규칙을 만들었지. 기술자와 지식인 일부는 문자를 개발하고 천문을 연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생겨나고 복잡한 사회 계층과 정치 체제가 형성되었어. 즉, 문명이 탄생한 거야. 유라시아의 특권 축복받은 동식물의 보고. 그런데 말이야, 이 농업혁명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여기서 또다시 환경의 불균형에 주목해. 지구상에는 작물화 할 수 있는 야생, 식물과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풍부한 지역이 한정적이었단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라시아 대륙이 이 생물학적 자원면에서 다른 대륙들을 압도했어. 상상해봐. 최고의 작물 유라시아, 특히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불리는 중동 지역에는 야생밀과 보리가 지천이었어. 이 작물들은 스스로 씨앗을 떨어뜨리지 않고 인간이 수확하기 좋게 변화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었으며 건조한 기후에도 잘 견디는 등 농업에 최적화된 특성을 가졌어. 최고의 가축 그리고 가축화가 가능한 대형 포유류 14종 중 무려
13종이 유라시아에만 존재했어. 소, 돼지, 양, 염소, 말 이 동물들은 식량고기, 우유, 옷감털, 비료, 그리고 밭을 갈거나 짐을 운반하는 노동력까지 제공했지. 특히 말은 나중에 전쟁에서 기동력을 부여하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어졌단다. 반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화에 적합한 대형 동물이 훨씬 적거나 길들이기 어려운 종들이 대부분이었어. 예를 들어 아메리카에는 라마가 있었지만 말처럼 짐을 싣고 달리거나 쟁기를 끌기엔 역부족이었지. 이러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불균형이 유라시아 대륙이 다른 대륙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농업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 지리적 고속도로 동서축의 힘. 농업혁명의 씨앗이 유라시아에서 싹을 틔웠다면 그 씨앗을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은 바로 대륙의 지리적 방향이었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어. 이게 왜 중요할까? 동서로 길다는 것은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지역이 많아 기후와 환경이 유사하다는 뜻이야. 즉,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되던 밀이나 보리는 비슷한 기후를 가진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어. 가축화된 동물이나 새로운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였지. 농업혁명이 동서 방향으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어. 위도가 급격히 변하니 북쪽에서 성공한 작물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급격히 달라지는 기후 때문에 재배가 어려웠어. 게다가 거대한 사막, 열대우림, 높은 산맥 같은 지형적 장애물도 많아 작물이나 기술의 전파는 훨씬 더디고 어려웠단다. 이처럼 대륙의 축 방향이 문명의 확산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아? 축적된 우위 문명의 격차. 결론적으로 총, 균, 쇠 이부는 인류 문명의 불균형이 특정 민족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수만 년 전부터 각 대륙이 가진 환경적, 지리적 조건의 우연한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 유라시아는 작물화 가능한 식물과 가축화 가능한 동물이 풍부했고 동서로 길게 뻗은 대륙 덕분에 이 혁명적인 식량 생산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어. 이렇게 시작된 농업의 우위는 인구 증가, 사회 복잡성 증대, 기술 발전, 그리고 결국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었지. 카하마르카에서 피사로가 아타우알파에게 승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오랜 기간 축적된 지리적 이점의 결과였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식량 생산의 우위가 어떻게 총, 균, 쇠라는 직접적인 무기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더 자세히 들려줄게. 3부. 문명의 무기, 총, 균, 쇠의 탄생.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이 어떻게 농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이 환경과 지리적 축복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지. 이제 그 농업혁명이 어떻게 서양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 직접적인 무기인 총, 균, 쇠로 이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야. 농업의 선물 기술과 혁신의 폭발. 식량 생산의 증가는 단순한 배부름을 넘어섰어. 그것은 곧 기술 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지. 첫째, 인구 밀집과 전문화. 농업으로 인해 인구가 늘고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밀접하게 교류하게 되었어. 아이디어와 기술이 빠르게 공유되고 발전하는 환경이 조성된 거지. 그리고 잉여 식량 덕분에 모든 사람이 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잖아. 이젠 특정 기술에만 몰두하는 전문장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이들은 금속을 다루고 도자기를 굽고 옷감을 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발전시켰지. 둘째, 금속 기술의 발전 쇠의 시대.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는 바로 금속 기술, 특히 쇠의 발전이었어. 처음에는 구리, 청동을 다루었지만 곧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훨씬 단단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 쇠로 만든 쟁기는 땅을 더 깊게 갈아 농업 생산성을 더욱 높였어. 그리고 쇠로 만든 무기와 갑옷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단다. 피사로의 병사들이 입었던 강철 갑옷과 날카로운 칼은 잉카인들의 청동 도끼나 돌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했어. 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식량 생산과 군사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문명의 핵심 무기였던 셈이지. 셋째, 살상 기술의 발전총의 등장. 금속 기술과 함께 발전한 것이 바로 살상 무기였어.
특히 유라시아에서는 화약이 발명되고 이를 이용한 총이 개발되었지. 초기 총은 보잘것없었지만 끊임없이 개량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었어. 잉카인들은 돌과 나무,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지만 스페인 병사들은 굉음과 함께 납덩이를 뿜어내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 이 총은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미지의 공포감으로 적의 사기를 꺾는데도 탁월했어. 카하마르카에서 잉카 군대가 혼란에 빠진 것도 이 총소리 때문이었지. 치명적인 동맹 가축과 함께 온 균. 하지만 총과 쇠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가 있었어. 바로 균, 즉 병원균이었지. 유라시아 대륙은 가축화 가능한 대형 동물이 풍부했다고 했잖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소, 돼지, 양, 닭 등 수많은 가축과 함께 밀접하게 살았어. 가축들은 농업과 운송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단다. 바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치명적인 병원균이었지. 천연두, 홍역, 유행성 독감, 백일해, 말라리아 이 모든 질병들은 원래 동물들 사이에서 돌던 병이었어. 인간이 가축을 기르면서 이 병원균들이 인간에게 적응하여 치명적인 질병으로 변모한 거야. 유라시아인들은 이 병원균들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면역력을 키워나갔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유라시아인들의 몸속에는 이 질병에 대항하는 항체가 축적되었지.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상황이 달랐어. 그들은 가축화 가능한 대형 동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 유래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어. 즉, 천연두나 홍역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거야. 이것이 카하마르카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벌어진 비극의 진짜 핵심이었단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총과 쇠로 무장한 군대만이 아니었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군대, 즉 치명적인 병원균을 함께 데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지.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독감 등은 원주민들에게 마치 핵폭탄처럼 작용했어.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삽시간에 전염되어 쓰러져 나갔고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지. 아타우알파 황제 자신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때문에 한때 고통을 겪었다는 기록도 있어. 균은 총과 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무너뜨린 정복의 결정적인 도구였던 셈이야. 지리적 이점의 축적 문명의 격차를 넓히다. 결국 유라시아 문명이 다른 대륙의 문명보다 앞서 나간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무기 때문만이 아니었어.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환경적, 지리적 이점이 있었지. 가축화 가능한 동식물 농업 생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를 늘렸어. 동서로 뻗은 대륙축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농업 방식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게 했어. 인구 밀집과 전문화 잉여, 식량과 인구 밀집은 기술 발전, 특히 금속 기술쇠과 무기 제조총을 가속화시켰어. 가축 유래 질병과 면역력 오랫동안 가축과 함께 살면서 얻은 면역력은 다른 대륙, 민족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균이라는 무기가 되었어. 또한 식량 생산의 증가는 단순히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것뿐만이 아니었어. 인구가 밀집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강력한 국가 조직과 행정체계, 그리고 문자가 발달하게 되었어. 조직화된 사회는 대규모 군대를 훈련시키고 유지할 수 있었고, 문자는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며 지식을 축적하는 데 필수적이었지. 피사로의 스페인 군대가 잉카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명령 체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문명 발전의 차이 덕분이었어. 총, 균, 쇠 3부는 이렇게 농업혁명이 어떻게 단순히 식량을 넘어 인류 문명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직접적인 무기인 총, 균, 쇠, 그리고 조직력과 문자로 이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함의 정의가 사실은 거대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이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실제 역사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4부. 지리가 쓴 역사, 대륙들의 운명. 이제 우리는 총, 균, 쇠의 마지막 여정에 도착했어. 앞선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총,
균, 쇠가 어떻게 문명의 불평등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환경과 지리에 있었음을 배웠지. 사부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전 세계 각 대륙과 지역의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치 지리가 직접 역사를 써내려간 듯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거야. 뉴기니 진화의 섬에서 멈춘 시간.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뉴기니 섬이야.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직접 연구하고 질문을 던진 곳이기도 하지. 뉴기니인들은 아주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그들의 문명은 왜 총을 만들지도 문자를 발명하지도 못했을까? 왜 여전히 수렵 채집과 원시적인 농업에 머물러 있었을까? 다이아몬드는 뉴기니가 가진 환경적 한계를 지적해. 뉴기니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었고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도 제한적이었어. 무엇보다 뉴기니의 지형은 매우 험준했어. 깊은 산맥과 울창한 열대우림이 섬을 가로막고 있어 설령 농업이나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쉽사리 퍼져나가기 어려웠지. 고립된 환경은 혁신의 전파를 더디게 했어. 결국 뉴기니인들은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문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들의 지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어. 중국과 유럽 출발은 같았으나 다른 길. 다음은 중국과 유럽의 이야기야. 사실 중국은 15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을 압도하는 문명이었어. 거대한 통일 제국을 이루고 종이, 화약, 인쇄술 등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을 먼저 발명했지. 대항해 시대 초기에도 중국의 함대는 유럽의 함대보다 훨씬 거대하고 우수했어. 그런데 왜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지리적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주목해. 중국은 거대한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었어. 강력한 황제가 단 하나의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전 국토에 영향을 미쳤지. 만약 황제가 특정 기술이나 탐험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면 그 기술은 완전히 사장될 수 있었어. 실제로 명나라 때 대규모 해외 탐험이 중단되고 쇄국 정책이 펼쳐지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은 막을 내렸단다. 반면 유럽은 작은 분열된 국가들의 집합체였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동시에 교류했지. 한 왕국이 탐험이나 새로운 기술 투자를 거부해도 다른 왕국은 기회를 잡으려 했을 거야.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에서 거절당했을 때 그는 스페인으로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 이러한 경쟁적인 분열은 혁신이 완전히 사장될 위험을 줄였고 오히려 기술 발전과 탐험을 촉진하는 동기가 되었어. 결국 유럽의 지리적 분열이 창조적 경쟁을 유발했고 이것이 세계 지배의 발판이 된 거야. 아메리카 남북축의 비극.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보자. 아메리카는 독자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킨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어. 멕시코의 옥수수, 안데스의 감자 등 뛰어난 작물들을 개발했지. 하지만 왜 잉카 제국은 스페인에게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문제는 지리적 축의 방향에 있었어.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지. 이는 위도가 급격히 변한다는 의미이고 기후대도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되던 옥수수가 남쪽 안데스 지역으로 전파되려면 완전히 다른 기후에 적응해야 했어. 농작물뿐 아니라 가축,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의 전파가 매우 더뎠단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라시아 대륙만큼 가축화 가능한 대형 포유류가 없었어. 라마가 있었지만 말처럼 전투나 장거리 운송에 쓰일 수는 없었지.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 향상이 더뎠고 가축 유래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키울 수 없었어. 결국 유럽인들이 가져온 총, 균, 쇠라는 무기와 면역력 없는 균 앞에서 아메리카 문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프리카 환경의 다양한 도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살펴보자. 아프리카는 인류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겪은 곳이야. 하지만 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 발전이 더뎠을까? 아프리카도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대륙이었어. 게다가 거대한 사막 사하라과 열대우림, 그리고 치명적인 풍토병 말라리아, 수면병 등이 문화와 기술의 전파를 가로막았지. 유라시아에서 넘어온 농작물이나 가축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기후대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어. 예를 들어 소를 기르려면 치명적인 채채파리를 피해야만 했어. 물론 아프리카에도 독자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킨 지역이 있었고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진 문명도 있었어. 하지만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프리카의 문명 발전은 유라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뎠고 외부의 침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 결론, 지리가 쓴 인류의 운명. 총, 균, 쇠사부는 이렇게 각 대륙의 환경과 지리가 어떻게 그곳에 사는 민족들의 문명 발달 속도와 방향을 결정지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단다. 뉴기니의 고립된 환경, 중국의 통일성, 유럽의 분열성,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남북축과 지형적 장애물, 그리고 각 대륙이 가진 야생 동식물의 차이.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인류의 역사를 조각해왔다는 것이지.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족적 우월성이라는 편견을 깨부수고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어떤 민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땅에서 어떤 환경을 만났는가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야.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지혜를 얻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단다.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복잡한 드라마라는 것을 말이야.